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던 이유는 물론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집값은 어느 정부 때든 간에 집값은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 폭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범접하기가 힘든 부분 일반 서민들이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조건 중에서는 대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대출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 다 그 활용을 한 그 조건으로 집을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다 보니 정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세대들도 그렇게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건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가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종부세 기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얘기가 한 2년 정도 전에만 나왔어도 상당히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그런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정권 말 이 시점에 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 규제를 푼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것 자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때늦은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 후임 정권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 손을 보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정부가 크게 아무래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출의 종류,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살 때 필요한 어떤 그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갚아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지역별로 대출이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이 많죠.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을 대부분 다 2016년부터 계속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거의 5년 정도 한도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고 그 후에 다시 재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해제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는 2017년도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48군데입니다. 그중에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다고요. 이게 2017년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고요. 투기 지역은 강남권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또 중첩 규제가 더 들어가 있죠. 거기 조성 대상 지역이 75개, 전 지역을 기정된 거는 2016년 11월 3일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권에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또 수원, 성남, 또 안양, 안산, 단원, 구리라든가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 지역은 연수라든가 남동, 서구, 그다음에 대전은 동중서, 유성구까지, 대구 지역의 수성구, 세종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유효한 그런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전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경기도 전 지역이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구라든가 중동, 미추홀, 동중서, 유성부터 해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인 지역, 그 중에서 투기 지역인 지역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 4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은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달라지고요. 일반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서민 실수요. 투기 지역에서는 LTV가 50%, DTI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50%씩 현재 형성돼 있고요. 투기 과열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서민이면서 실수요자, 내 집 실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는 10%가 높습니다. 60%. 그리고 비규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거의 지금 현재 기타 외지역, 지방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00%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집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들은 투기 지역의 40%에서 50%대. 그리고 현재 주택 원칙을 따졌을 때
주택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집을 한 채 있는데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했다. 너무 오래된 집을 살다 보니까 새 집을 마련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내 집이 팔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부터 투기 지역까지는 현재 대출이 0%,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없고요. 현재 수도권 외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들은 대부분 다 60에서 50%, 뭐 100%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을 하는 조건이다. 처분을 하는 조건이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이주택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대출은 안 나간다는 얘기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내가 이 집을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전하기 위해 구입을 했다. 처분 조건이다. 처분 조건이라 한다면은 투기 지역에서도 40%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택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대출 비율은 0%. 그리고 고가 주택 있죠. 9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뭐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0%다. 0% 하지만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최대 20에서 40%대까지 현재 투기 지역에도 LTV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테일 같은 경우도 40% 정도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주택이 비싼 주택이긴 하나 이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가 15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고가 주택 기준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는 고가 주택 뭐 서울 지역에 고가 주택이 워낙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내가 고가 주택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산다 한다면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못 빌려요.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돈 잔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비싼 주택들도 현금으로 또 구매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용해서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살 때 정말 현금 보유력이 조금 충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꿈도 못 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대출 상환 방식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 두 가지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 있고요.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쳐서 내느냐. 그것도 균등 분할, 나누어서 똑같이 분할해서 상환 대출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을 다 갚아버린다. 이거는 거치식 상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3년 거치 뭐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각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거치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몇 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현재 원금과 원금을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이유를 따져서 원리금으로 낼지 아니면 원금 균등 분할을 할지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실행 같은 경우는 한도 기준을 잡을 때 KB 시세, 감정가를 잡죠. 물건의 감정가를 잡아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용면적의 지역, 신용 등급이라든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거기에 실거래가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 형성돼 있는지 그 경매 낙찰가율 이런 것들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기준은 이제 대출 금액, LTV 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셔야 되고요. 그 전용면적, 신용 등급, 소득 유무 이런 걸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 조건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상환 방법, 개인 혜택, 특판, 또 개인 비용 등 이런 것들 따를 때 부수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출을 승인받는 조건은 보통 5일 이내 신청한 어떤 조건에서는 신용등급 소득 유무 따졌을 때 최종 한도 금리 확인 후 심사를 승인한다. 5일 이내는 이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금리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또 부수 조건과 승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리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몇 개월치에 나눴을 때 월별 원금 상환액이 푸른 색깔이고요. 이자가 노란 색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은 똑같죠. 원금은 똑같은 상태에서 원금을 균등 분할하는 거니까요. 원금을 똑같이 나눈 상태에서 매달 갚아 나가게 되면 원금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점 봤을 때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월별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월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환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장 첫 달이 가장 많이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달이 첫 달입니다. 그다음부터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줄어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이 다르죠.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거는 원금과 이자가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균등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보시다시피 원금과 이자 비율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겁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같이 한꺼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상환 금액에서 고정 지출을 관리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 매월 얼마가 나가지 계산했을 때 은행 이자가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간다는 게 매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빼놓고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월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가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득이 또 어느 차등이 생기고 또 능력차가 생기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치식 상환 방식. 말씀드린 대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거 주택담보대출에서 대부분 다 쓰는 방식이고요. 거치식 상환 대실은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겁니다. 이자만 내다가 이자가 내는 기간이 딱 끝나는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어요? 라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은행에서. 그랬을 때 나한테 좋은 조건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갈 건지 매월 금액이 달라지지만 줄어드는 걸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초기 부담이 적고 원금 상환 방식을 상환하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장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거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매월 냈던 금액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거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만기 일시 상환, 이건 뭐 말 그대로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현재 그 대출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원금이 남아있다는 걸 또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만기 상환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떤 소득을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수입이 발생할 건지 이것도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 봤을 때 만약에 1억 원을 빌렸다라고 계산했을 때 원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거치식 상환, 요거는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상환으로 현재 표를 나눈 거고요. 만기 일시 상환 했을 때는 가장 그래도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자가 줄잖아요. 계속. 원금과 함께 이자가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상환액은 총 이자가 1,270만 8,330원이고요. 그래서 1억 1,270만 8,330원. 이자 비용이 가장 부담이 적다. 또 원리금 균등 분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거치식,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형태로 떼어지기 때문에 이 현재 4가지 형태의 대출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한테 맞는
내 소득 기준과 내가 벌어들일 수입, 그다음에 그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을 하셔가지고 주택대출은 보통 길게 중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현재 대출 갚아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내 집이 될 때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